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광교노인복지관은 마세 지원자원봉사 나눔 사업으로 한국전문기자협회 김정훈 차장님을 모시고 광교 IT 기자단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가짜뉴스하고 이미지 팩트체크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가짜뉴스라는 닉네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짜뉴스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 미국에 그래도 트럼프가 처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자, 여기서 가짜뉴스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 언론이라는 것이 가십성에 가짜, 속칭, 찌라시라는 내용의 정보들이 솔직히 돌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짜뉴스라는 표현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 가짜 정보들이 흘러나왔던 가장 큰 공간이 어디냐면은 증권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증권사의 객장. 네. 왜 증권사 객장에서 이런 찌라시, 가짜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A 연예인이 B 연예인과 사귄다더라, 누구를 때렸다더라, 누구를 뭐 했다더라, 이렇게 좀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증권가에서 찌라시, 속칭 이런 복사물로 이렇게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실상 거기에서 현지 기자들이 그런 데서도 정보를 해서 사실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화돼서 문제가 된 것도 많고요. 이런 기사화 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이겠죠. 네, 명예훼손이라는 민사 내용이 좀 걸릴 부분이 있고요. 손대선까지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증권사에서는 이런 찌라시를 왜 뿌렸냐? 사실 확인도 안 한 찌라시를 왜 뿌렸냐? 한번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따끈합니다. 증권사 객장 한 번씩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앞에 있는 주식의 주가의 변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야겠죠? 그래야 증권사에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리 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덜 심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적각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칭 증권사 찌라시라는 가짜 정보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교 IT 기자가 활동하시지만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정보들 많이 올 거예요. 어르신 어디 산을 봤더니 그 산 아주 기가 막혀 평당 올라간데 그거 사면 대박. 어르신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전화도 오실 수 있어요. 전화도 와서 안녕하세요. 저 무슨 부동산의 무슨 실장인데요. 이번에 태안에 이렇게 좋은 땅이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막 이런 정보들. 다 가짜예요. 네, 다 영업 수수료이고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속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전화 하신 분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너는 샀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너는 샀어? 너는 등기 친 거야? 그럼 네 권리증 한번 보여주면 나도 살게. 막 이러면 전화 그냥 끊어요. 왜냐면 가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자단의 사명은 이런 소위 가짜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우리 독자, 유저들한테 알리는 거는 좀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정보,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는 정계에서, 미국 정계에서는요, 아웃사이드, 좀 그 무리에서 바깥쪽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특기는 뭐였냐면 부동산 재벌이죠. 이게 그 어떤 그 경제적으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계는 상당히 되게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이 정통적으로 정치를 하신 분인지 정치 신인인지 출신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무리에서 좀 배척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배척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딱 선거 때부터 나왔더니 반대급부로 언론에서는 정석으로 정치를 했던 분의 편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옹호적인 기사 혹은 트럼프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사 이런 걸 쓰다 보니
본인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반대급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야? 가짜야. 진실이 아니야. 가짜야.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사를 특정 언론들을 찝어서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매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쓴 표현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주게 되다 보니 소위 이런 표현을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나와 성향이 다르다거나 나의 정치적인 내임이 다르다든가 나의 가치관이 틀린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내용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해버립니다. 근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정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실,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그게 진짜 가짜일 수도 있지만 내 가치가, 내 생각과만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광교 IT 기자단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배척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짜 뉴스나 기사를 쓸 때 어떤 식의 인용과 글을 쓰시는 것이 정확한지를 가지고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시민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기사에 대해 이 기사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을 해서 일정 제재도 가하고요. 일정 권고도 하는 시스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기사가 나가고 기사화가 됐던 내용 중에 문제가 됐던 사례를 몇 가지 뽑아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적 표현 금지.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최근에 정치권에 특히 우리 종교계 쪽에 가장 문제되는 게 초과적 차별 금지에 관련된 그 법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정작 언론 역시도 뭐 하면 안 돼요? 특정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를 뭐 하면 안 된다? 차별화해서 기사화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사건의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거주하는 지역을 밝히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해당 지역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어떻게 어느 동네에 사는지 이런 거를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려야지 이런 마음에 그분 거를 정보를 노출을 했어. 그분 거를 취재를 해서 기사화 시켰어. 이게 옳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좀 그런 내용일까요? 누군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네네. 큰 거는 얼굴까지도 그냥 가리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작은 것은 네네. 역시 우리 단장님 아주 정확하십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게 차별을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거는 일정 법에서 이미 판단을 해줍니다. 첫 번째, 국가 전체적으로 혐한이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이라는 거 있어요. 최근에 이제 조두순이가 이제 그만 출소를 한다는 거에서 지금 안산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피해자인 지금 이제 성인이 됐지만 그 친구도 안산에 아직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안산경찰서, 안산시 모든 기관이 총출동해서 조두순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케어를 할 거나 동선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면밀하게 지금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어떤 공공적인 사건에서 이익을 좀 부합한다면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일정 기간 공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휴학범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법의 판단을 보면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있는 피의자는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해서는 원래는 안 되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허락을 하거나 경찰에서 허락을 해서 뭐예요? 얼굴을 일부 언론에 공개를 해주죠. 또 하나 최근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초창기 코로나 대응에서는요 시간에 기한 없이 무조건 그 동선을 다 공개하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 식당에서 그 환자가 다녀간 건 맞지만
일정 기간 거기에서 방역 소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이제 그 식당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의 감염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인데도 소비자들은 계속 그 정보가 돌다 보니 그 식당을 간다 안 간다 안 가게 되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룰을 정했습니다. 뭐냐면 최초의 어떤 동선에 의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 14일은 다들 아시죠?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 시기가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초 어떤 동선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14일 이내만 인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14일 위에는 그 정보 이미 공개된 XX 식당, YY 제과점 이런 명칭들은 14일 이후는 삭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특정 어떤 내용에서 차별과 금지를 하시는 건 안 돼요. 자,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우리 인터넷 신문위원회의 답변입니다. 해당 사례는 사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거주지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또는 지역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내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법률에 의한 선별하여 공개되며 그 기준은 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민의 알 권리.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공개를 했어요. 다만 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직은 확정 판결이 안 받은 사건이니 이쯤에서 좀 기사 내려주시면 어때요? 이런 식의 권유는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광교 IT 기자단 기자분들이 언론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죠. 공공의 이익.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이거예요. 우리가 광교 IT 기자단이라고 해서 광교 IT 노인복지관의 광교 노인복지관의 권익만 위해서만 우리가 만약에 항변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활동을 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 국민, 수원 시민, 네, 더 나아가서 우리 광교 주민들, 네, 그리고 청장년 나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보도활동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심의 규정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장애, 인종, 출신 국가, 성별 및 성정체성, 나이, 직업, 종교 등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발언, 표현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보도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윤리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내가 특정 성향의 종교가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혹은 뭐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다른 타 종교의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윤리와 성향과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언론의 책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광교 IT 기자단은 정식적으로 언론사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기자분들께서 쓰시는 기사 내용은 상당히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상당히 책임성, 공정성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가 되거나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내가 그런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내용이 없는 아주 자유스러운 내용이라면 어떤 얘기든 어떤 말이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기사화하셔도 되죠. 그렇지만 기자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언론의 사명은 공공의 목적에 의한 공정성. 네,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언론의 책임 질문입니다. 경문 형식의 보도는 허용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경문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가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좀 계획하고 있다든가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독려하는 이야기를 경문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뭐 독립선언문 이런 거 있죠? 독립선언문 33일에 와서 쓰셔서 3일 만세운동을 할 때 그런 어떤 경문이라든가 내용 어떤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내용이 바로 경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경문, 독려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가 과연 기사의 형태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대답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매체가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경문 형식의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가 언론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자, 위원회는 이렇게 판결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뉴스의 특성상 매체를 통해 선동문 또는 경문 형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점과 이러한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언론 매체가 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종의 참고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광고 IT 기자분들한테 상당하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연륜도 있고 경험들이 상당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하거나 협력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만큼 우리나라에서 성향이 분명한 나라가 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자적인 마인드로서는 A라는 정치 세력, B라는 정치 세계의 이야기 다 듣는 것은 맞지만 특정 정치 세계에 의해서 내가 나팔수 역할 혹은 경문을 써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언론의 사명하고는 좀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광화문에서 상당한 많은 단체들이 집회를 해요. 그때 집회를 하실 때마다 항상 특정 언론사들이 좀 개입이 됩니다. 근데 그 특정 언론사들이 그 사실에 대한 내용,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그 단체들의 어떤 이야기, 요구하는 사연을 이런 경문 형식으로만 낭독하거나 기사화시킨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서는 이런 경문은 윤리상 좀 맞지 않으니 좀 지양하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심의 규정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다. 지금 우리 광고 IT 기자분들 자긍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법상에도 뭐가 돼 있어요? 인터넷 신문은 뭐예요? 사회의 공적 기구입니다. 공적. 언론사기 때문에 언론사는요 공적기관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특히 누가 뭐 우리나라 뭐 사조가 있다, 그래서 뭐 사법, 뭐 행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또 다 집어넣지만 언론도 집어넣어요. 네, 제 5조 5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언론은 뭐예요? 사회적 공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우리 뭐 어르신 기자분들 이렇게 강의를 좀 다니고 있지만 일분적으로 지금 광교 IT 기자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공적 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성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 이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기자 본인 스스로도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현장을 갔던 A, B라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현장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해서 나 스스로도 그것을 확실하다고 믿을 때가 바로 사실이겠죠. 그런데 되게 기사를 쓰시면서 사실에 대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어떤 경우 누군가한테 그냥 들었어. 그럴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어디서 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는 사실이 내가 확인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성은 상당히 좀 결여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기사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사실성은 뭐다? 내 스스로, 기자 스스로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발로 보셔야 됩니다. 발로. 상당히 제가 좀 이상한 얘기예요. 눈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발로 보시는 거예요. 네. 말? 발. 네. 발로 보시는 거예요, 기자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요, 사실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눈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눈만큼 사람을 잘 속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 마술사라는 직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로 속여요?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관객들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여기 실제로 물건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예전에 계속 있으면서도 이쪽으로 간 것처럼 속이는 거잖아요. 뭘 속여요? 눈! 그런데 기자는 정작 사실에 대한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뭐만 봐요? 눈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 기자는 발로. 네, 발로 보시는 거예요. 발로 현장을 직접 가시라는 얘기예요.
혹은 현장에 못 가실 불특정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현장에 있는 또 다른 기자라든가 또 다른 사실관들한테 몇 번에 관련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게 바로 기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성. 네, 사실에 대한 확인도 있지만 정확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사 쓰시다 보면요, 상당히 정확성에서 약간 좀 오류가 발생하는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사람 이름에서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소리글이죠. 소리글이다 보니 소리로 듣다 보니 글자가 잔지, 젠지 순간 얘기를 들게 되면 이름에 대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정확성이라는 것에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이름. 어떤 기사 내용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단체장 이름이 됐든 거기에 참여한 단체 이름이 됐든 이름에 대한 거는 몇 번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횟수가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숫자.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날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상의 어떤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에 대한 뭐 확률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의 숫자들은 항상 변해요. 숫자는 고정적인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의 사실과 정확성에 입각해서 숫자적인 거는 써주는 거지 그 숫자는 항상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수원 광교에 우리 어르신들의 그 연령대 비율이 젊은 정장년들보다 약간 비율이 예를 들어서 23%야. 내가 지금 당시 조사할 때까지 23%였어. 그래서 그걸 기사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 실제적인 데이터, 내가 기사가 나가는 그 순간에는 23.5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숫자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너무 정확성에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당시의 것만 정확성과 사실성만 숫자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 항상 숫자는 변하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균형성. 기사에 대한 균형성.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광교 IT 교육할 때도 항상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광교 IT 기자단의 실검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기자단이다 보니 어르신들의 이야기만 쓰지 마시고 이야기면 남녀노소 주변에 있는 뭐 가십거리 우리 시의 소식, 우리 경기도의 소식, 다양한 소식 좀 균형감 있게 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균형성입니다. 기사에 대한 균형성. 그래서 우리 광교 IT 기자의 편집 기준이 우리 어르신들의 포커스는 맞지만 그렇다고 연령대가 너무 어르신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기사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을 좀 각색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정적인 보도를 좀 지향해라. 예, 아까 말한 뭐 이게 경문이라든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라든가 어떤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 선동적, 충동적 이런 식의 기사는 좀 지양하셔라, 좀 쓰지 마셔라. 이게 바로 윤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규정입니다. 언론의 책임 규정. 자, 근데 그 성명서라는 거는요, 그 단체, 그 시민단체라든가 그 단체의 생각인 것 뿐이지 그 생각과 반하는 단체의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명서를 그대로 받아다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냐면 이게 기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쓴 거야? 혹은 이게 이 광교 IT 기자단의 어떤 그 매체의 성향인 거야? 이걸로 잘못 치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단체의 어떤 성명서나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요거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급부의 의견이 또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단체는 이렇게 또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대방의 의견과 반론의 의견을 섞어서 기사화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단체의 성명서 내용을 차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이 차용이라는 건 빌려오는 거죠. 이름 그대로 내 스스로 그걸 기사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명서를 그대로 기사화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특정 매체가 그대로 옮겨 보도한 행위로서 언론인의 어떤
심각한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성명서임을 밝히지 않고 출처를 안 밝혔어요. 그러면 누구 거라고 오해를 해요? 기자의 생각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매체 또는 기자 자신인 것처럼 오인케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는 언론 윤리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기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성향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 글을 내가 써준 이유는 나도 그분들하고 의견은 같아. 공존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분들의 설문서를 그대로 옮기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그런 문제적인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게 문제예요? 첫째, 기자의 생각인지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단체의 의견을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기사에 대한 손을 안 본 상태로 그대로 발췌하는 것은 뭐예요? 언론 윤리. 남의 글을 내 거인 양 그대로 얘기하는 내용은 언론 윤리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명서에 대해 뭘 하라? 출처. 네. 발췌했던 어느 단체, 어느 출처, 그 출처에 관련된 거를 뭐해라? 기사 내용에 기명해라. 내 기사, 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 작성 시 심의 규정 참고 한번 볼게요.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중요합니다. 기사 쓰실 때요. 실제적인 어떤 현상이나 어떤 행사의 내용 이거에 대한 사실을 쓰시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자 개인의 의견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재하게 쓰게 되면 기자의 의견이 사실인 양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하시죠? 네, 사실이 기자의 의견인 양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기자 개인의 생각을 좀 가미한 내용인지를 조금 구분해서 문장화 시키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질문 한번 볼게요. 특정인의 발언을 인용 표시 없이 단정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과 의견 부분이 위반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간혹 이제 기사 쓰실 때 홀다운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쌍따옴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가 기사 내용에 쓸 때 땡땡땡은 하고 쌍따옴표하고 어떤 문장 쓰고 쌍따옴표 뜨게 되면 이 사람의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용 없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아무 표시 없이 그냥 글을 썼다든가 혹은 홀다운표로 썼다든가 이러면 기자의 생각, 기자의 의견으로 등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인지 상대방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적절하게 홀다운표를 쓰는지 쌍따옴표를 쓰는지로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에 대한 특별입니다. 해당 사례는 특정인이 발언한 내용 중에 한 표현을 별다른 인용 표시 없이 기사 곳곳에 반영한 점이 매체의 주관을 담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여부가 쟁점입니다. 위원회에서의 판결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임에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랍니다. 일반화의 오류. 자, A라는 인물이 자기의 특정 생각을 표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견처럼 표현을 안 해주게 되면 이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나중에 기사를 할 때 뭐 인터뷰 기사는 별개예요. 인터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기사지만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시거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의견처럼 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특정 사람의 생각이 전체 의견이냐 이런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현 정권 이제 들어서기 말년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성향들이 좀 다르다 보니 속치 뭐 태극기 부대, 뭐 이게 어버이 부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을 이제 구속해서 어르신 전체는 보수, 젊은층은 진보 이렇게 틀에 프레임에 빠지게끔 한 것이 또 언론이기도 해요.
상당히 잘못됐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 중에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 상당히 더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이 극단적인 보수 성향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변화에 대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통일식으로 그 집단은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일 것이다 하는 것은 다 뭐다? 일반화요. 오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명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대상을 밝히지 않는 것은 취재원의 인용 표시에 어긋나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내용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나는 정보원이, 취재원이 준 정보를 가지고 써.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언론은요, 어떤 외압에 있어서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게 맞아요. 취재원을 보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반정부라든가 반사회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특정 세력들이 그걸 막고자 해서 외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한테 이거 정보조사는 누구야? 취재원이 누구야?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불행하게도 예전에 뭐 20, 30년 전에 뭐 군사독재 시절 때나 이럴 때 활동하셨던 기자분들은 상당히 자기 목숨을 잃어서 가지고 취재원들을 상당히 많이 보호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요즘 기자들은 상당히 좀 연약한 기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죠? 이렇게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게 되면 나중에 최고에는 이제 검찰 조사까지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정보준 취재원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끝까지 좀 버텨야 좀 기자적인 자존감이 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검사가 바로 대두하죠. 세무조사할 거야 니네 회사. 너 털어서 뭔지 안 날 것 같아? 이렇게 협박하면 금세 아이 누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네, 그래서 이 취재원에 대한 인용 표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기사 심의위원회에서 얘기입니다. 문장의 내용 중 주의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날 때는 홀다운표. 혼돈해서 쓰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어떤 의견을 할 때는 쌍따옴표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홀다운표는 언제 쓰냐면 어떤 특정 사안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단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는 홀다운표를 씁니다. 이해가시죠? 약간 기사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싶은 문장이 있을 때는 홀다운표를 쓰시는 거고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생각, 그 사람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쌍따옴표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현재 기자들도 이거를 좀 오류하는 친구도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염태영 시장은 하고선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한 내용인데 쌍따옴표를 안 쓰고 뭐예요? 홀따옴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은 뭐예요? 쌍따옴표.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나 단체, 조직들 이런 거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문장이 있다 그때는 홀따옴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단체의 발언을 그대로 이용할 때는 사용한 것으로 언론이 인용 부호를 사용할 때 그 용어에 맞게 구분을 분명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홀따옴표죠. 일부 대중 이들은 해당 주장을 펼치는 측 이렇게 홀따옴표를 썼어요. 이렇게 홀따옴표는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그분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 문장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격다음표를 이용하였고 기사의 맥락상 해당 발언들은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은 기사에 뭘 떨어뜨린다? 신뢰를 떨어뜨린대요. 취재한 취재원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취재원은 뭐예요? 나를 돕는,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취재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출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거를 무기명을 할 것이냐 기명을 할 것이냐는 좀 이제 중간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의 확보 파트에서는 인터넷 신문은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 신문은 기사에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뭐한다? 원칙으로 한다. 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취재를 해. 일반적인 분들이야.
그래서 뭐 수원시장님이 됐든 수원시 의장님이 됐든 이거 공적인 누구나 다 통용돼서 한국 문제시 대시하는 취재원들은 실명을 밝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피의자를 찾아갔어. 피의자를 찾아가서 피해를 입으셨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취재를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 이름 누구 나이 몇 살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틀려요. 취재원이 어떤 경우 여기 나와 있죠? 신원을 들어갔을 때 그 취재원의 불이익이 가는 경우, 그렇죠? 그때는 실명 안 쓰시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경우에 언론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A씨, B씨, C씨. 초창기 때는요, 우리가 이제 김씨 같으면 K로 이니셜을 많이 썼어요. 그냥 영문 알파벳 앞자. 그러다 보니 거기서 또 추론을 하는 거야. 아, K씨라는 연예인 누구지?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마라. 어떻게? 그냥 일률적으로 A, B, C, D로 가라. A, 또 다른 B, 또 다른 C, 또 다른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취재원한테 극단적인 불이익이 생기거나 뭐예요? 신변의 위협을 예를 들어서 신변의 위협. 아까 제가 잠깐 조두순 사건 얘기했지만 그 어린아이 지금은 컸지만 그 성년이 됐지만 그 상처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겠죠. 근데 지금 조두순이 출소를 하다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친구 현재 어디 살았는지 이름은 뭔지 현재 대학은 다녔는지 A는 있는지 이런 식의 너무 불필요한 관심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하라. 조심해라. 밑에 문제는 취재원의 실명 이런 경우에는 실명 안 하셔도 돼요. 이니셜만 쓰셔도 됩니다. 댓글의 기본성은 우리는 IT 기자는 인터넷 웹상으로 나가죠. 그러다 보면 가끔 댓글이라는 게 달려요. 자, 그런데 그 댓글을 내 기사를 옹호하는, 이 기사 잘 쓰셨어요 하는 기사도 있겠지만, 댓글도 있겠지만, 반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식의 반론적인 댓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옹호도 있지만, 반대하는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감을 가질 것이냐, 기자 스스로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냥 심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다툼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뭘 유지해라? 균형을 유지해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코 제가 볼 때는 광고 IT 기자라는 정치적 성향은 따로 없으셔요. 그죠? 근데 일반 언론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균형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정치 기사 중에. 보수 쪽은 보수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사를 많이 쓰고요. 진보는 진보를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쓰죠. 어떤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그 사안이 어떻게 누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길게 뱀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댓글 역시도 균형을 좀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언론권의 보장. 당사자가 분리할 수 있는 폭력성 SNS 게시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당사자에게 관련권을 제공해야 하는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결론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어떤 식의 내용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사가 나간 이유가 아니에요. 사전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요. 그래서 가끔 방송이나 뭐 이렇게 뭐 PD 수첩이라든가 시각 탐사대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하죠. 그런데 기자가 뭐예요? 공문으로 그 상대, 그 피취재원한테 공문을 보내죠. 이런 식의 우리가 내용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반론할 혹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를 직접 만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서로 저희한테 주셔도 됩니다. 이런 걸 보내는 액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반론권의 보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반론은 뭐예요? 기사를 쓰시기 전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사후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에 회부가 돼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왜 당신 기사 쓸 때 이거 안 썼어요? 나중에라도 써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됐을 때 이야기고요. 사전에 우리는 어떤 기사를 쓸 때는 사전에 누군가의 반론, 내가 반대급부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아마 제가 광교 IT 초창기 때는 아시겠지만 이 앞에 신호등이 없었어요. 입고 들어오시는데.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이게 좀 개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주민들 입장, 우리 광교 IT 복지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요? 아유, 저거 빨리 해주지. 왜 경찰청은 안 해주는 거야? 왜 수원시는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바로 못했던 사실적인 내용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거를 해소하다 보니 오늘 저기 신호등도 생기고 우리가 좀 입출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되는 거죠. 오늘 가짜뉴스와 이미지 팩트체크, 가짜뉴스의 가장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보다 기사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트라이앵글이 맞춰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눈으로만 글을 보거나 쓰지 마시고 뭘로 써라? 발로 기사를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아까 우리 강의 내용에도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인 SNS. 네, 요거를 한글 타자로 놓고 치게 되면 어떤 한글이 뜨냐면요. 눈이라는 표현이 뜹니다. 상당히 세상은 재밌어요. 네, SNS가 인터넷상의 웹상의 그러니까 눈은 뭐 한다고 했어요? 속을 많이 속아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자판을 한글로 변환해서 SNS를 치면 눈이라는 표현이 바로 뜹니다.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 기자님들이 잘 깨우치셔야 돼요. 눈으로 보면 뭐 한다? 오류가 발생을 해요. 발로 보십시오. 그래야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쳐드리고요.